세계 농산물 생산이나 수요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이 메이저 곡물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CIA도 못 따라간다고 이제 농무부 국장이 얘기했을 정도니까 이런 회사들은 비즈니스를 하려 그러면은 정보가 사실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동네에서 뭐 얼마나 생산되는지, 뭐 어디 작황이 좋은지, 네. 시장 동향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정보력이라는 게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위해 가지고 인공위성도 수십 대 가지고 있고 이걸 분석하는 분석센터들도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죠. 그래야 돈을 벌겠네요, 보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농업계의 아이돌 남재작 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농업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업계의 아이돌. 제가 적당하게 호칭한 거 맞죠? 당황스럽습니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맨 마지막 그 후단에 이제 가서 농업과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곡물 메이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그거 맞죠? 보면?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곡물이 수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고 예. 그다음에 곡물 메이저들 ABCD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한번 다뤄볼까 하고 ABCD? 그게 곡물 메이저를 네. 가리키는 메이저. 말입니까? 네,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한번 곧 보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농업 뭐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입에 들어오고 네. 수출 많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은 사실 잘 안 그려져요. 네. 예, 한번 거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이거는 좀 약간 오래된 자료긴 한데 2016년, 17년 정도 나온 자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즘하고도 약간 양은 작겠지만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뭐 먹는 거야 뭐 항상 비슷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게 우리가 주로 먹는 이 8가지 품목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주도 농업적으로 중요한 거래에서 중요한 음. 품목입니다. 양쪽으로는 뭐 코스 그레인 해가지고 여기는 주로 옥수수를 제외해가지고 보리 이런 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논외로 하고요. 개별 양 자체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품목이 뭐냐면 생산되는 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그러니까 원 크기가 클수록 전체 생산량이 맞습니다. 옥수수는 이게 10억 톤 정도가 생산된다고 보면 되죠. 예. 요즘은 한 11억 톤쯤 되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약간 13%, 14% 정도가 수출이 된다. 아, 진한 색깔이 이제 수출량, 예, 국제적으로 수출량을 거래되는 양, 나타냅니다. 사고 파는 양. 네, 예,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원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보실 때는 뭐냐면은 색깔이 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게 예. 얼마나 큰가를 살펴보면은 아, 거래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구나 좀 알 네. 수가 있죠. 밀이 그 다음으로 한 7억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7.5억 톤 정도 그 중에서 약 한 23% 정도가 밀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양적으로 보면 옥수수보다 밀이 더 많습니다. 아, 거래량으로 보면은 네, 더 미리 수출 수입되는 양이 예, 예. 더 많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예. 한 5억 톤 정도 생산되는데 불과 한 8% 정도만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생산된 곳에서 다 먹어치운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두와 대두박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것들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죠. 주로 사료용이나 뭐 가공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지류가 있고요. 유지류라면 유지류, 이제 기름. 기름 짜는 거. 네, 기름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칼로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수출이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설탕이 있고요. 예, 예. 설탕도 당연히 수출이 많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떤 곡물이 많이 생산되고 많이 소비되고 많이 수출되는가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거래와 그 큰 배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는 곡물들은 밀, 옥수수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고 콩, 대두 쪽 네, 이쪽이겠군요. 맞습니다. 쌀은 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디로 수출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왼쪽이 수출, 오른쪽이 수입. 아, 네네. 나타내고 있는데 예. 보시면 이 보라색이 대륙을 나타내는데 유럽을 뜻하거든요. 역시 밀가루는 밀은 거의 유럽에서 그 수출 생산되는 국가는 아마 미국이나 중국이 가장 많겠지만은 예. 밀 같으면 그죠? 중국, 인도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소용없잖아요. 대부분 다 자국에서 소비되고 남는 걸 수출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철저하게 수출과 수입, 네, 예, 그것만 본다라고 네, 이제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최대 수출국이고 예, 그렇죠. 세계 최대 밀 수출국. 그러니까 수출 의미에서는 유럽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럽이 이제 아프리카로 많이 보내겠죠. 미국, 캐나다는 아마도 아시아로 많이 보낼 거고요. 야, 저기서 밀 수출에서 뜻밖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농업 예, 대국입니다. 농업 대국이죠. 다 뭐든지 막 몇 배씩 네. 자국 수요해서 하는데, 야, 밀 수출이 전 세계 수출 시장의 9%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여기서 이런 유럽 대륙을 보고 있으면 뭘 느끼냐면은 이 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유럽 대륙 전체는 무조건 100%가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수출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식량 안보라는 개념이 우리와는 다른 거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자꾸 식량이 끊어지면 어떤 거 이거 걱정하는 게 식량 안보인 거고 예. 이분들 관점에서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아 생태계가 어떻다 아니면 뭐 이게 영향이 어떻다는 관점이 유럽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한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계시죠. 하고 있는 독일도 4.3%. 독일도 농업 대국입니다. 예. 농업 대국이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데가 어디냐 딱 보시면은 예. 빨간색 아시아 대륙. 아시아직입니다. 예. 아시아이고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탈리아 저번에 이탈리아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이탈리아가 의외로 밀을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렇네요. 이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당연히 그 밀을 심는 것보다는 포도를 심거나 뭘 하는 게 비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밀을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상대 우위론. 네. 예. 유럽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비교 우위에 따른 걸 하고 있다고. 그 볼 농사 수 잘 있는 될 거죠. 것 같은 스페인도 밀을 수입하고 이게 참 뜻밖이네요 보니까. 밀이 스페인도 농토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엄청난 농업 대국인데 예. 이 나라도 굳이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도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거는 어떤 나라든 간에 수출을 한다고 수입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양파 어떨 때는 수출하고 어떨 때는 네, 수입하고 하듯이. 대개는 이게 품종이 약간 종류가 다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항상 어느 정도 수출하고 어느 정도 수입을 하는 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저건 되게 단순해 보이는 그래프지만 딱 보기만 해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 중국 역시 대단하다 싶지만 터키가 전 세계 밀 수입량의 중국만큼을 수입한다라는 것들은 또 어마어마한. 네, 터키는 아마도 아프리카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단일 국가로 보면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이집트가 이집트. 압도적이다. 네. 그래서 밀 가격이 오르면 항상 이집트가 난리가 나는 네. 그런 국면이 된다라고. 이 구조를 보면 사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 쌀이라는 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밀 가격이 예민하긴 해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왔다 보일- 갔지는. 네, 아프리카 국가들은 네.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옥수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모로코 같은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밀의 2.5%를 수입한다.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개는 1.6% 정도를 수입했네요. 네. 모로코가 얼마나 많이 수입하는지. 그러니까요. 우리 이해가시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간다. 네. 참 신기합니다. 네. 밀은 이렇고요. 네. 그다음에 옥수수를 보시면은 네. 옥수수는 훨씬 더 이제 그림이 단순해지죠. 그렇죠. 밀은 전 세계 뭐 골고루 다 생산하고 수출했다 치면은 옥수수는 수출한 나라가 훅 줄어듭니다. 남미 대륙의 두 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하고 미국이 예.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륙별로 딱 나눠가지고 3분지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옥수수는 대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거든요. 그렇죠. 사료나 원료. 네, 예. 식품 원료나 사료로 사용되는 게 가장 많은 양이고 멕시코 같으면 이제 그 화이트 옥수수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주식으로 또르띠아를 만들거나 때 쓰이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아시아 지역들이 이제 가장 많고 예. 그다음에 한국이 5%나 되는데 저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야 우리가 무슨 중국만큼 옥수수를 수입해? 막 중국이 옥수수를 엄청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덜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은 그러니까 대두를 제외하고는 예. 거의 작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곡물류에서는. 네네.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쌀도 마찬가지로 5% 수출하고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춘 상태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농업의 목표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여기서 보면 생각하시고요. 이 대한민국의 그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큰 글자로 막 전 세계 옥수수의 수입량이 5%. 네, 굉장히 큰 양을 수입하고 있고 저렇게 많이 수입하나? 우리 옥수수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1,80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고 옥수수를요. 다 어디 갑니까? 그 옥수수 수입한 거. 되게 저희 다 이제 찐 옥수수 별로 안 먹는데. 돼지나 아니면 소 사료를 사료 쓰게 좀 아니죠. 일단 식품 전분당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식품 원료로 대부분 다 많이 그렇죠. 사용합니다. 당류로 많이 전환시켜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옥수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래적으로 보면은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은 생산량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남미에서 되게 생산이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축산 쪽에 영향을 많이 식품 산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옥수수는 비교적 단순한 그림을 단순한 가지고 있다. 구조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요즘 콩입니다. 콩은 더 단순한데요? 아 이게 보면은 브라질이 절대적이죠. 남미가. 야, 그 아마존 다 밀어가지고 열심히 수출하는군요, 보면은. 예, 브라질을 이렇게 만든 게 사실은 일본이 시작을 했고 중국이 마지막으로 피니시를 찍었죠. 거의 절반이 중국으로 갑니다. 아, 브라질 대도에. 사실 브라질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비하면은. 예, 예. 그런데 브라질은 또 방목을 많이 하고 소를 많이 키우고요. 그러니까 사료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생산해가지고 생산량 자체는 미국이 많지만은 수출량 자체는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딱 놓고 보면 브라질 수출량 전부 중국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맞는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인데 56.1, 56.7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중국이 수입하는 양은 브라질 생산량 전체하고 뭐 조그마한 나라 몇 예. 나라 수출량을 다 포함하는 것만큼 많은 양을 중국이 수입한다고 이야. 합니다. 그래서 대두는 전부 다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거의 다 수입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인구 밀도도 높고 또 돼지를 많이 키우고 하기 때문에 사료. 네, 사료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콩 가지고 저 대두는 기름 짜는 용은 아닌 걸로 되나요? 대두도 기름도 짜고 예. 닭은 이제 소 사료 쓰고 이렇게 되게 하고 근데 있습니다. 주로 자구한 남미 대륙에서 많이 생산되고 아시아 대륙이 다 네, 쓴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그럼 전략을 다룰 때 대두가 이제 중국이 대두를 가지고 미국을 괴롭힐 때 대두를 수입한다 그렇겠네요. 보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팜류. 이건 전부 다 빨간색 아시아판인데요. 예, 여기는 주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고 예. 이 그림이 왜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이게 이제 카길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 카길은 인도네시아 그 팜유 수출의 거의 25%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팜유도 넣었습니다. 팜유는 대개 아시아 지역에 그렇죠. 생산되고 인도네시아, 있고 말레이시아 생산해서 중국, 인도. 네.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유럽은 왜냐하면 자기들 유채유라든가 다른 유지작물이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유작물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유지작물이 많이 심고 하니까 굳이 많이 수입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수입해 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밀 빼고 나면 특정 국가 점유율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되는 상업용 품목들은 이런 그렇죠. 품목들은 대개 다 거대한 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쌀도 한번 거론해 보면 쌀은 주로 쌀은 8%만 거래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일부만 이제 수출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은 인도하고 태국에서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파키스탄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중동 국가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가들. 많이 수입하고 있고 언제 한번 아프리카 국가와 쌀 이런 문제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죠. 예, 한번 부탁드려 네, 보겠습니다. 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곡물 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ABCD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ABCD. 영어의 ABCD인데. ABCD 왜 ABCD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곡물 메이저리그 그런 개념으로 보면 곡물 메이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곡물 메이저를 대개 다 ABCD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ABCD가 이제 4개 회사를 지칭하는데 예. ADM, 번기, 그다음 카길, 루이스 드레프스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ABCD 원래는 머리끝 잘 따서. 드레프스에서 D만 있었는데 LDC에서 요즘 이렇게 ABCD라고 부르죠. 요즘 외국 사람들 이런 걸 부르기를 좋아하잖아요. 팡 그래가지고 네네. 들어보셨죠? 앞자리 따가지고. 예, 네네. 예.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해서 예, 예. 테크 기업들을 나타낼 때 쓰는 팡이라고 하고 있고 곡물 메이저를 나타낼 때는 ABCD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왼쪽에는 4개. 방금 말씀하신 4개 회사가 있고 네. 오른쪽 지도에는 1, 2, 3, 4, 5 5개가 근데 이제 이 원래는 ABCD가 전통적으로 4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예. 나머지 일본 회사 마루베니하고 일본 회사가 미찌하고 몇 개가 있거든요. 등수가 밖에 있죠. 종합 상사들이 종합 상사들이. 예. 우리나라도 포스코도 약간 수입을 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지만 순위를 한참 뒤에 있을 거고 랭킹이. 근데 이제 중국이 약진을 했거든요. 예. 이 코프코라고 중국 국영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브라질에 있는 콩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콩량이. 그렇죠. 대두 양으로 치면 밀만큼 많았잖아요. 수출되는 예. 양이. 그 양의 절반을 수입해 가는데 이 회사가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랭킹에 껴주지는 않는 게 예. 다른 회사는 전부 다 글로벌로 이렇게 하잖아요. 오로지 여기는 브라질에서 갖고 오는 그 하나만 네, 가지고 그것 가지고 대부분이 그다음에 수입만 중국에 공급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네네. 글로벌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서양 사람들의 인식이긴 하지만 랭킹에 안 껴주는 안 거죠. 껴준다. 너는 좀 별도로 놀아라. 네, 이게 규모로 치면 그런데 그럼 이게 세 개 회사가 북미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루이스 드레프스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기반을 두고 유럽에 있고 기반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구성됐다고 보면 되고요. 카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을 때 이제 가족 회사다. 네.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그러면 상장이 돼 있는 건가요, 보면? 나머지 아마 드레프스라는 회사도 상장이 안 돼 있고요. 가족. 번기하고 이제 ADM은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그러면 기업 랭킹이 어떻게 되는 그렇죠. 이 되게 사이즈가. 궁금해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맨날 석유 메이저 석유 네. 메이저는 그래도 감이 좀 오는데 곡물 메이저는 도대체 얼마나 큰 회사들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포춘 500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세계에서 제일 큰 500기업. 네. 예. 그 중에서 보면은 한 카길 같으면 카길은 기업이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가족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공시 의무가 없거든요. 네. 공시 의무가 없어가지고 사실 잘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은 15위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많고요. 도요타하고 비슷한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자료는 보면 30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추정이죠, 추정. 좌우간 그 상위 한참 높은 기업에 한참 높은 랭킹이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도 다 500기업엔 다 들어간다 곡물 회사들이. 그러니까 곡물 회사들이 카길이 제일 크고 나머지 회사들도 다 100위권 안에는 충분히 100위권 내외에서 다 머무르고 있다. 1, 200기업 들어가 있고 예. 번기 같은 회사가 자는 뒤에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뭐
2015년도에 1,2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카길 혼자서. 네. 요즘은 1,500억 달러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걸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네. 그럼 뭘 내서 이렇게 돈 벌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곡물 그러니까 사실 곡물이라는 게 되게 저부가가치고 다른 한편으로 네네네. 보면은 예, 운송비 많이 들고 네. 보관하는데 힘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까 되게 궁금한데요. 네.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카길의 순수익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 프로핏을 보시면은 예. 딴 데는 보면은 뭐 800억 달러에 1.19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벌었는데 여기는 거의 1,200억 달러인데도 1,200억 달러를 매출을 올렸는데 실제로 수익은 뭐 4억 달러, 뭐 40억 달러, 뭐 20억 달러, 20억 달러밖에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회사가 떼돈을 막 그렇게 긁어들이는 그런 것지는 그렇지는 않군요 보면. 저도 이거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벌려면 했으면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고민스러운 건 뭐냐 하면은 이 회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족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주식을 주주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나눠줄 곳이 많은데 아. 가족 몇 명이 소유하고 있다 치면은 그래봐야 가족 몇백 명 더 많이 벌어봐야 뭐 세금만 더 내지 뭐 이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분들의 목적은 이제 그 약간 다를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와는 다른 기업들이다. 목표 네. 자체가. 주식회사하고 가족 기업하고는 다른. 근데 어떻든 간에 전체 매출 대비로 봤을 때 보면 생각보다는 순이익률이 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네네. 업종의 이제 대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곡물 거래로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곡물 거래로 돈을 크게 버느냐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게 곡물 거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인프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곡물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냐면은 대개 곡물 기업들이 이제 한몫 챙길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위기가 생겼을 때 식량 위기가 났을 때거든. 식량 뭐 어느 지역에 갑자기 이제 대기근이 생기고 뭐 곡물 가격은 치솟고. 네. 예. 이럴 때가 이 회사들의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리 선점했는데 싼값에서 싼 잡아가는. 값 샀는데 이 값이 올라가서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예, 예. 시장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그러면 식량은 굶는 사람이 생겼는데 갑자기 이 회사는 돈이 많이 버니까 이게 밉게 보이죠. 그렇죠. 세상 제일 얄미운 놈들이 그런 놈들이죠. 네. 보면. 그런데 뭐 평시에는 사실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다가. 네네.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한 면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악독한 회사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보면은. 네네네. 예. 보통 우리가 ABCD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1818년 카길이 아마 제일 먼저 생긴 것 같고요. 나머지 1900년, 1902년이니까 다 100년을 훌쩍 넘은 네. 기업들이군요. 보면. 그렇게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고 주로 상품의 거래, 운송, 가공을 전문으로 한 농식품 기업을 의미하는 거고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곡물이 벌크 화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뭐 수십억 톤을 예. 보통 몇 억 톤이 움직이죠. 대용량이고 이제 규격화가 안 돼 있고 네. 그러니까 화물 어디 케이스에 넣기가 이제 쉽지 않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선박, 항구, 철도 그다음에 기름 짜는 거 있잖아요. 정유소라고 기름 유지 예. 짜는 그런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대한 사일로 항구 같은 저반 시설 같은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야, 이게 보통 요즘에 누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꼴랑 이제 한 10억 달러 이렇게 버는 안 할 것 같은데요. 후발주자가 그래서 절대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게 일본이 그렇게 많이 노력해서도 랭킹이 아직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하여튼 이 비즈니스가 너무 거대한 산업이다 보니까 인프라가 나중에 이제 카길 설명할 때 보시면은 야 저건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저기 수직 계열을 완벽하게 해놓고 있군요 보면은. 네, 근데 곡물 거래만 가지고는 수익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전체 프로세스를 다 프로세스를 다 관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후방 산업에 여기 하는 거를 다 관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그쪽에서 대부분 다 돈을 법니다. 뭐 일반인이 생각할 때 곡물 거래로 돈을 벌 같지만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폭리취하고. 이랬을 것 같지만 실제 예. 그러지는 않고 이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이쪽에서 돈을 벌고 있죠. 옛날에 이제 여러 몇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은 73년도 기후 위기가 났을 때도 보면은 예, 1차 오일 쇼크 뭐 네, 이런. 러시아가 이제 밀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때 러시아로 밀을 수출했는데 떼돈을 벌었을 것 같았는데 예. 곡물 팔아간 하나도 수익을 못 남겼고 어이? 뱃삭이 있잖아요. 운임이 운임 가지고 겨우 손해를 면했다고 이런 논문 자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이제 곡물 메이저 그러면 막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막 정말 괴물 같은 어떤 집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고 있으면 상당히 이제 빠듯하게 빡빡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네 그러면 또 이게 또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 걱정은 되는데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예. 이런 면도 있다 이런 걸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예를 들면 곡물을 다루다 보니까 제일 다루기 쉬운 게 사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료를 만들어서 네. 축산회사들이 팔 거고
그럼 축산물 나오면 이걸 가지고 식품업체 팔 거고 이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열 이게 수직 계열화. 버티컬이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카길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굉장히 많이 했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에 들어가는 모든 계란은 카길에서 공급하고 있고 뭐 이런 햄버거 패티에 들어가는 것도 아마 카길 육류 회사가 만들고 있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곡류를 축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거든요. 그렇죠. 사료를 다 만약에 자기가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치면은 뒤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스스로 발굴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카길은 이제 뭐 팜유 같은 농장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 예, 블룸버그라는 회사 예. 거기서 카길을 가지고 평하기를 카길은 가치사슬의 일부이다 하지만은 뭐 농장에서부터 우리가 슈퍼 매장까지 그 모든 게 카길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회사가 없다 치면은 이게 불안하죠. 네, 이게 예. 이 회사가 이렇게 되나? 더군다나 저 회사는 기업 공개도 안 됐어. 정보가 없어요. 누구 통제도 받지 않아. 예. 그런 게 좀 불안감을 아니면 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회사들은 또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 그러면은 정보가 사실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동네에서 뭐 얼마나 생산되는지, 네네. 뭐 어디 작황이 좋은지, 네. 뭐 시장 동향은 어떻게 변하는지.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세계 농산물 생산이나 수요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이 메이저 곡물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CIA도 못 따라간다고 이제 CIA 국장이 한번 얘기했을 정도니까 농무부국장이 얘기했을 정도니까 이 정보력이라는 게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위해 가지고 인공위성도 수십 대 가지고 있고 이걸 분석하는 분석센터들도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죠. 그래야 돈을 벌겠네요, 보니까. 네. 안 그러면은 뭐 손해가 엄청날 거지 않습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거를 가지고 이제 네.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더 많은 정보와 이제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 한 번 잘못 사버리면 이게 보통 작은 기업들은 기업이 휘청거리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100원 주고 샀는데 예. 하반기 때 6개월 후에 갑자기 50원으로 50원 떨어져 물량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농산물 선물 투자 이제 하셨던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롤오버 안 해놨다가 인수하라고 이제 통보 받는데 갑자기 1,300,000톤 인수하세요. 이게 농산물 거래의 문제가 벌 때는 작게 벌다가 예, 이럴 때는 한 번 훅 가버리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은 오랫동안 역사를 100여 년 오면서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이걸 어떻게 위험을 분산시킬까 하는데 농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금융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시카고 선물 거래소라는 걸 이용해 정보를 가장 잘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익도 극대화하고 네, 리스크도 해지하고 네. 예. 그런 식으로 반대 매매 같은 걸 통해서 이걸 하는 것들이 있고요. 카길 뭐 이런 데서 저 ABC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농장이나 어디 이런 데서 나가시는 분들보다 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모니터 들여다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보면. 아마 가장 핵심적인 인력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기업들도 보면 산지 개발하는 현지 카길 같은 현지 합작회사나 인수협병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카길 퓨리나 사료가 있잖아요. 농협을 빼고는 가장 큰 사료 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고요. 거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회사에 이렇게 합작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해서 기반을 다 가지고 있죠. 직장으로서는 아주 좋은 직장일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예. 안정적인 직장이고, 그러니까요. 네,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 복지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수직 통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예. 있고요.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는 카길. 예. 그래서 카길에 대해서 뭐 오래된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한번 보면은 1865년에 창업을 했고요. 야, 오래됐다. 카길과 맥밀란 두 가문이 합작을 해서 미네소타라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죠. 그렇죠, 미네소타. 네. 대한민국 농업의 또 그 근간이 됐던 곳이 또 미네소타죠. 그래서 2021년에 1,650억 달러의 매출을 했고 미국 곡물의 25%를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육류 시장 네. 22%를 공급하고 있는 단일 기업이 거의 뭐 미국 농업 하면 그냥 카길이 네네. 절대적인 거를 휘두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근데 이것도 또 그런 것도 아닌 게 미국은 곡물에서 미국이 다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미국 곡물을 다루고 있는 업체들 리스트 보면 그 카길은 또 밑에 쭉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전적으로 카길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분야별로 랭킹이 다 달라가지고 우리가 총량은 많지만 총량은 이렇게 곡물만 다뤄보면은 사실 카길도 원오브 댐이다. 그러니까 이게 카길이라는 회사는 물론 덩치는 가장 크지만은 계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가치사슬 자체를 장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 하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수출량도 많지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양도 원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전담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또 많겠군요.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그런 회사를
그중에 작은 회사 인수하거나 이런 중국도 많이 인수합병하고 근데 그런 회사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고 있고 태국에서는 그 닭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고요. 여기다 갑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맥도날드 계란을 공급하고 인도네시아 파모일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이럴 정도로 이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무역의 골드만삭스라고 모든 이게 처음이요 끝이다. 근데 골드만삭스만큼 돈을 벌지는 못하는군요. 그러면. 수익률은 확실히 떨어지고 수익률은 확실히 떨어진다. 수익이 확실히 떨어지고 수익률만 보면 착한 기업인데 야 고용도 많이 합니다. 14만 3천 명. 네 엄청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장 수가 전 세계에 있다는 거 67개면 거의 다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곡물 창고 수가 8,000개, 항구 접안 시설이 600개. 야 여기서 농업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이제 창고 보관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다루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길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이제 카길 회사 브로셔 2001년도에 자료에 20년 있다고. 전에 나온 자료긴 네, 하지만 뭐 보면은- 똑같겠죠. 네, 재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국수에 들어가는 밀, 감자튀김에 들어가는 소금입니다. 카길은 토르티아에 들어가는 옥수수, 디저트에 들어가는 초콜릿, 청량음료에 들어가는 감미료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들어가는 기름과 저녁 식사로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옷에 들어가는 면화, 카펫 뒷면, 농장의 비료입니다. 카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건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카길이 그렇네요. 다루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죠. 원재료를 다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면화는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네. 당연히 농업이니까 다루고 그렇죠. 있겠죠. 예. 네. 땅에서 나는 걸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예. 그리고 카길이라는 회사는 공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예. 번기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번기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 보면 가장 작은 ABCD의 규모가 작은 회사였는데 예를 들면은 인프라스트럭처들이고 빨간색들이 색깔들이 나오는 것들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트 터미널 같은 것들이 삼각형들이죠. 네. 이 회사는 보면 주로 남미하고 북미, 유럽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있고 네네. 수출 물량은 주로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예. 아시아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죠. 예. 예. 이런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점을 찍으면 카길은 전 세계 점을 이거보다 다 찍을 겁니다. 아, 두세 배 정도를 더 찍으면 그렇겠네요. 제일 작은 지금 네. 4위 업체. 네. 한 너댓 배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요. 카길도 이제 이런 식의 공급망을 전 세계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곡물의 어떤 세계화, 곡물의 교역과 관련해서 메이저들은 어떻든 간에 글로벌한 인프라를 가지고 네. 전 세계 공급하고 있다. 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다.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예. 이런 인프라 왜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이 곡물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곡물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곡물 엘리베이터. 곡물 네. 엘리베이터. 곡물이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곡물이 워낙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이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농가에서 생산하면은 먼저 이렇게 건조를 해가지고 사일로에다가 사일로에다 쌓아놓을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철도가 와서 예. 바로 밑에가 철도가 옵니다. 철도에서 실어가지고 항구까지 보내거든요. 주로 미시시피 강이든 강의 항구를 보내면 거기서 이제 벌크선들이 실어가지고 저기 이제 항구 여긴 세인트루이스 여기 뉴욕 강 같은 데로 보냅니다. 이 보내는 곳마다 그럼 이게 배에서 배로 바로 옮겨 실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곡물 벌크 화물이다 보니까 일단 내렸다가 네, 이 그러면 더 큰 배에 옮겨 싣는 이런 예. 과정들이 필요하죠. 이게 그럼 조그마한 펌프라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 1억 톤으로 움직인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면 몇 억 톤 움직이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규모니까요. 규모다. 그래서 이게 1967년도에 만들어진 이 카길의 홈페이지에 있는 걸 하나 가져왔는데 시간당 2,000톤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2,000톤을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움직이는 거죠. 2,000톤 같으면은 몰턴 트럭 2,000대. 예. 네, 꽤 큰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당을 처리하니까 이런 시설들이 그럼 아까 전에 8,000개를 가지고 있다. 그 전 곡물 세계, 창고를 예. 곡물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없는 거였는데 전 세계 앞에 8,000개였죠.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얼마를 할 거냐면 또 꽤 비싸겠죠. 그렇죠. 땅에다가 저 네, 시설의 운영에다가 예. 그리고 미국 같으면 지금 항구에 있으면은 항구 바로 이게 물가 바로 옆에가 되게 좋은데 거대한 시설이 있습니다. 터미널로 이래 가지고 이게 사진 찾아보시면은 예. 곡물 터미널들 이제 보이죠 네, 네. 보면은. 야, 저거는 좀 힘들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대한 시설들이죠. 이제 오른쪽 그림은 포스코도 하나 인수를 했었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넷이 우크라이나에서 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 네, 그 우크라이나에서 흑해 예. 항구에 있는 오데사 그쪽에. 뭐 이쪽에. 네네. 그 옆에 있는 거기입니다. 마리우폴이라는 곳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거기 있는 건데 이것도 거대하죠. 거대한 규모고 이게 배에 실으려고 그러면 저장했다가 컨베이어 벨트로 배에 실리는 거죠. 이 시설의 그러면 시설의 효율은 시간당 얼마 정도를 이렇게 그렇네요. 실을 수 있느냐, 로딩, 업로딩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달려지는 거고요.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군요. 보면. 네, 겨우 우리나라는 이게 하나 인수했고 그다음에 하림 페노션이라는 곳에서 미국 걸 터미널 하나 인수했죠. 네. 우리나라는 2개의 곡물 터미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카길 혼자 전 세계 네. 8,000개 그다음에 이걸 움직이려면 또 배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곡물 운반선. 대개 한 5만 톤, 8만 톤 뭐 더 큰 배들도 있는데 예. 이 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펌프도 달려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이 메이저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몇 개의 메이저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한 70% 80% 정도를 이 인프라들이 있어야 이걸 핸들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어떻게 좀 부벼 볼 때라도 있어야 하는데 압도적인 그 100년에 걸쳐서 형성해온 네. 그 인프라, 그다음에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두렵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 회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인수합병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경쟁자들을 계속 인수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계열을 수직 계열화시킨다는 방식으로 예. 식품 회사부터 시작해서 저 슈퍼마켓까지 계열화를 계속 시켜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방식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생활 모든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 메이저 회사들이 어느 정도 관여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저 메이저 회사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은 세계 굶을 이제 맞습니다. 상황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식량 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저 회사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지내야 되는,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나? 아니, 돈만 주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뭐 이익이 나야 움직이는 회사들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산되는 거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오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너희들 이거 생산해. 올해는 옥수수는 좀 덜 생산하고 밀은 좀 많이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고 봐야 되나요? 보면. 이 ABCD 메이저 곡물 회사들이 가장 크게 하는 역할들이 이제 뭐 이 거래를 하는 중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오리지네이터라고 해가지고 네. 생산에 관여하는 것, 뭘 생산하고 얼마를 생산할지를 관여하는 것 있잖아요. 이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여기에 파워가 생기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올해 밀 가격이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을 얼마를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물량을 물량을 하고. 확보하고 사전에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 정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신뢰 관계가 또 확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무한테나 하는 게보다는 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거래했어 카길이랑.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게 돈 들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우리랑 거래하세요. 이게 쉽지 않겠군요 보면은. 네. 아마 그런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힘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신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망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살아남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제일 이제 힘이고 자본의 크기 이해가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두 해 틀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인프라를 유지하려 그러면 후발 업체가 들어가려 그러면은 중국 정도나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도 몇 번 노력을 시도를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 자본의 크기에서 일단은 게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만 해도 밭대기 하시는 분들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10억 단위로 움직이면 정말 이렇게 말석에 어디 명함도 못 내밀고 뭐 100억대 수백억대 정도는 돼야 이 자본금이 있어야 한두 번 망해도 네네. 버티고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다 돈이다. 이 포정 거래가 원래 이제 돈이 자본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말씀드렸듯이 거래에서는 점점 수익이 잘 안 나니까 뭐 손해 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곡물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인덱스 펀드 같은 거, 곡물 펀드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거나. 이거 저기 뭐야 시장 조작 행위 아닌가요? 보면은 내가 공급자인데 내가 ETF 만들고 내가 펀드 만들고 이거 좀 이상한데. 네. 그다음에 예. 운송 보관 같은 거 이런 창고 어떤 이용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만 쓰는 게 아니고 남들 것도 맡아주면서. 그리고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일정한 수익이 나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공격에도 좀 구도가 잘 안 깨지는 깨기 힘든 이미 구조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덩치 키우기 그다음에 뭐 굳이 이런 회사들이 또 평판에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뉴스 기사를 보면 카기를 이제 비난하는 뭐 예. 제목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죠. 되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나 예, 오랑우탕 팜유 농장 때문에 그렇죠. 이런 데모를 하면은 그런데 개입해가지고 그건 구입 안 하겠다는 생산지를 받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그게 자기 전체 비즈니스 봤을 때 일부분에 불과한데. 굳이 거기 욕 먹어가면서 그거 하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전체 뭐 팜주다 그러면 공급처는 여기저기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욕 먹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 그게 내 수익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음. 큰 회사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재무 관리 당연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또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곡물이 그 정도가 움직이려 그러면 정치 안정이 불안한 나라 되면 이제 농산물 생산하는데 그렇죠. 곡물이 그 정도 배가 움직이려 그러면은 이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정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회사들이 그런데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걸 핸들링하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해보다 보니까 인맥도 생기고 네트워크도 생기고 오랫동안 신뢰관계도 있는 게 단순히 생산자뿐만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정책 당국자 그다음에 뭐 관계 기관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간에 이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았다 네. 받아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비난받는 요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동안에 이제 곡물 메이저라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악마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지금 남소님께서 이렇게 쭉 소개해 주신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부가가치 상품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글로벌한 규모를 늘려서 스케일업을 막 최대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이익 규모 자체보다는 꾸준한 이익을 내는 네. 이제 그러한 것이 곡물 메이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워낙 거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문제들은 뭐 사실은 이제 이 각국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근데 개도국 같은 데는 사실 이런 법적으로 환경에 이런 게 완비가 안 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과정 같은 데서 이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비난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회사들도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뭐 피도 눈물도 없이 막 할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궁금증은 어쩌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회사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보면. 한마도 이게 말씀드렸듯이 농부 한 농장부터 해서 생활 전반에 너무 깊숙이 개입돼 있거든요. 이 모든 회사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감을 좀 이게 서구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감을 좀 일으켰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기존의 자급자족적인 어떤 그런 것들 빠듯하게 맞춰둔 국가에 갑자기 이제 카기리 네. 같은 곳이 들어가서 안정적인 저가의 괜찮은 품질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기존 농가나 생산자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진 그런 경우도 많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큰 회사들이 들어가면은 농업의 구조정을 또다시 촉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모화된 생산을 하는 것만 이쪽으로 가져갈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부가 효과들이 많이 발생. 그러니까 어느 섹터든 저건 규모 있고 볼륨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면 네. 변화가 초래되는데 하필 그게 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국가에서는 많은 이제 네, 인구 비중이 높은 네.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역시 가난한 농가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이라는 건 워낙 많은 땅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눈에 잘 띄겠군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착하게 했든 나쁘게 했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어디 그냥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잘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네. 예, 농업이란 건 큰 토지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눈에 네. 띄겠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글로벌 농업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농업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농업의 일부분인 거죠. 농업이라는 산업의 일부분이고 그 농업을 전체로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네네.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왼쪽 편에 있는 걸 가지고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왠지 농업과 관련해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나오니까 좀 약간 좀 어색한데요. 농업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방산업, 후방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이해해야 농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생각 안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작은 농가든 큰 농가든 사실 이 흐름 전체에서 하나의 플레이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보면 농민들은 주로 생산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농업 생산을 하고 네. 아니면 수확 후 가공하는 것 정도. 네. 이 정도 탈곡하거나 뭐 보관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농민들은 주로 하는 영역이죠. 이게 작냐 크냐가 있을 수 있고요. 주로 농장에서 행해지는 일들이고.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려 그러면은 종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기가 있어야 되고 농기가 있어야 되고 비료가 있어야 되고 농약이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건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 걸 이제 그 후방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몬산토부터 시작해서 뭐 예, 존디어, 대동, 업체들 네, 예. 이런 그 바이에르 같은 아니면 신젠타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이 영역에서 원활하게 뭔가 원료가 공급되어야 농업 쪽에서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많은 테크 기업들은 사실 이쪽 후방 산업에 다 몰려 있게 되죠. 후방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그 나라 농업의 발전 정도하고 되게 비례합니다. 우리나라의 농기업들이 얼마나 발전하느냐. 그래서 정부가 스타트업 정책을 하거나 뭐 하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이쪽 후방 산업 쪽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이게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 생산지는 넘어가서 상품이 팔려야 되잖아요. 유통되고 팔려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돼야 되고 운송이 돼야 되고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유통업체들이 다루고 있는 거고
곡물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메이저 곡물 기업들이 주로 담당하는 영역들입니다. 물론 로컬로 가면 또 수많은 곡물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RPC라 그럽니까? 예, 미국 처리장. 미국 처리장 같은 예. 거대한 사일로들을 가지고 예. 있는 뭐 면마다 그런 한두 개씩 하나씩 다 있거든요. 작은 방앗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가공하시는 분들이 쭉 가지게 있게 되고 농민들의 소득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은 후방 쪽에 전방 쪽이라고 얘기하죠. 다운스트림 쪽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를 만들어내느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냐에 따라 거기서 가지고 받아서 농민들의 수익이 결정되고 비용을 저쪽 업스트림에다가 지불하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쪽 비용을 다 빼고 나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농업 생산에 끓으면은 이 후방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가치를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 생산액이라고 농업 통계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밸류체인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제조업 밸류체인 할 때 스마일 커브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부가가치가 각 단계에서 어디 되느냐.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을 처음에 디자인하고 R&D 하는 여기서부터 어셈블리 조립하고 네. 그다음에 마케팅하고 애프터 세일즈 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하는 이제 요 단계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부가가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예, 나타나는데 농업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생산지는 그 제조업에서의 어셈블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지만 부가가치는 낮고 낮은 그리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뭐에 따라 뭐 토지 생산성, 뭐 노동 생산성 여러 가지 따지는 영역들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농업이 강력하냐의 문제, 농업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농업 자체가 어떻게 있지만 사실 전후방 산업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예. 또 많은 분들이 유통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이해는 가죠. 보면은 농민들이 생산할 땐 1,000원에 팔았는데 예. 저희가 한 3,000원쯤에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많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가장 큰 오해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떼돈을 막 많이 버는 게 계속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밭대기 그 아주 대규모 기업화가 벌써 됐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기업들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는 돈을 못 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보면은. 유통이라는 게 사실 어느 나라든 간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예. 역사적인 성격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짧게 돈을 번다 못 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유통을 개선하자고 사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맨날 이야기하죠. 맨날 얘기했잖아요. 조기호계도 한 3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때 같습니다.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좀 이 근본적으로 그럼 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저런 네. 밸류체인을 쭉 놓고 보면 메이저라고 하는 네. 그러한 업체들의 역량, 역할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느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남박사님이 처음 남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농업은 선진국 산업이다. 네. 라는 것들이 또 한 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야만 뭔가 남는 것도 많고 네. 안정적인 수익도 날 수 있고 예,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 시간은 어떻든 간에 우리한테 그동안에 이제 뭔가 흐릿하게 되게 나쁜 친구, 나쁜 놈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제 곡물 메이저와 관련된 ABCD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는 왜 저런 거 못하나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는 뭐 안 나쁜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더 아시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남 소장님을 괴롭혀가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먹고 입고 하지만 잘 모르는 곡물과 관련된 그리고 곡물 메이저와 관련된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참 농업이라는 게 글로벌한 산업이다라는 생각도 참 들면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농업계 아이돌 남 소장님과 즐거운 시간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롭게 생각해볼 재밌는 많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와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